오늘 전 시간에 168쪽에 16번 문제 하다가 마무리를 좀 못했던 기억이 나서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죠? 예. 자,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오늘 종강하죠? 오늘 요거 많이 안 걸리겠죠? 그거 하고 문제 제가 2회분 가져왔거든요. 시간을 딱 재고 왜 또 찡그리세요? 시험 보는 거잖아요. 시험 한번 봐야죠. 한 번씩 이렇게 부딪혀 봐야 돼요. 실전 한 번씩 부딪혀 봐야 돼요. 시간 딱 재고 그러면 이제 시험장이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시험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부딪혀 봐야 돼. 스파링 해야 돼요. 링에 올라가서 문제한테 맞아도 보고 깨져도 보고 그래야 실력 느는 거예요. 자, 즐거운 마음으로 일단 16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게요. 계층 간의 상대적 비율 변화인데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잖아요. 또 새롭게 한번 풀어보게요. 자, 먼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A국과 B국으로 나눠야겠네. A국. 그 다음에 연도별로 나눠야 되죠. A국 70년 하고 그 다음에 2000년. 2000년. 자, 70년의 상중하를 해볼까요? A국부터 70년 A국 새카만 거니까 하분의 중이 2네요. 하분의 중이 2니까 1, 2 이렇게 써놔야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70년의 A국 새카만 점 중분의 상위 0.25니까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중분의 상위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4로 통일을 시켜주려면 여기 2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대 4대 2 다이아몬드형이네요.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2000년으로 올게요. 자, A국 2000년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두 개 A, B국 두 나라 안 나옵니다. 그냥 한 나라만 나오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는 연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다 수능에서 다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고요. 자, 하분의 중이 2000년 0.25 4분의 1이네요. 하분의 중이 4분의 1.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와서 잠깐만. 2000년, 맞죠? 그 다음에 2000년 중분의 상이 2네요. 1분의 2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번에 매우 안 좋아졌네요. 중산층이 몰락해 버렸네요. B국으로 갈까요? 70년, 2000년. 역시 상중하 해놓고 자, B국은 70년에 3이네요. 하분의 중이 3, 하분의 중이 3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0.5, 2분의 1이네요. 중분의 상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이렇게 됐다고. 하나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 6으로 해야겠네. 6으로 만들면 2가 6이었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하가 2. 하가 2. 여기서 헷갈리네. 하분의 중이 1대 3이니까. 1대 3이니까 네, 6대 6대 2대 6. 6대 2. 이거 2배니까 이렇게 돼야겠네요. 네. 오케이. 3대 6, 1대 2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대 1이니까 3이 되겠네. 그러면 이거 지우고 다이아몬드네요. 그 다음에 2000년으로 오면 상중하가 2국 하분의 중이 2분의 1 0.5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2000년으로 B고 동그라미 4분의 1이죠. 이게 4고 1이라고. 이것도 통일을 시켜야겠죠. 4. 2가 와야겠죠. 8. 1대 2니까 4대 8이 와야겠죠. 4대 1이니까 4대 1. 요거 없애면 요건 이렇게 됐네. 따라서 두 나라 모두 안 좋아졌죠. 자, 일단 문제로 가서 기억판. A국의 계층 구조는 70년에 비해 2000년에 더 안정적이다. 땡. 불안해졌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졌으니까요. 니은번. B국에서는 다이아몬드형에서 피라미드형으로. 맞네. 니은번 맞고요. 그러면 정답은 이제 3번 아니면 4번이잖아요. 그러면 디귿번은 똑같으니까 이따 보기로 하고. 니을번. A, B국 모두 중층의 하강 이동이 상승 이동보다 많이 나타났다. 이건 알 수가 없죠. 이건 매트리스 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 매트리스 표가 지금 안 나오는 거잖아, 이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을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땡. 틀린 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공부거리로 디귿으로 갈게요. 2000년의 하층 비율은 A국이 B국에 비해 더 낮다. A국이 B국에 비해. 여기 4대 8이니까. 더 낮은, 비율로 정확히 하면, 이게 지금 7분의 4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건 13분의 8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느 게 큰 거예요. 13분의 8이 커요. 7분의 4가 커요. 여기다 5를 더해볼까? 6을 더해 13이죠. 여기도 6을 더하면 얼마예요? 13분의, 여기 10이잖아. 그러면 A국이 큰가요? 이거 6을 더해. 수학적으로 7분의 4하고 13분의 8하고 이걸 통분은 이쪽 거는 52, 저쪽 거는 50. 이건 지금 50%가 넘죠. 네. 그러잖아. 7의 반절이 3.5라고요. 근데 4니까 50이 넘고 13의 반절이면 6.5라고. 6.5인데 6.5보다 이건 1.5가 많고 이건 1이 많대. B국이 더 커요. 이렇게 가야 되죠? 네. 산수 문제라 이건. 그래서 정답은 3번밖에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17번. 여러 가지 사회 불평등과 사회복지. 여기에서 사회 불평등은 세 가지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우리 교과서에 사회 불평등 문제 해가지고 세 가지로 교과서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빈곤 문제. 두 번째가 성 불평등 문제. 세 번째가 사회적 소수자 문제예요. 이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서 출제된 걸 보면 수능에서 출제된 거 우리 시험은 아직 언급이 없는데요. 사회적으로 소수자라고 할 때 이 소수는 힘이 약한 것이지 수량이 약한 게 숫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이 지배하고 있는데 백인보다 흑인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흑인이 백인에게 지배당하면서 사회적으로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소수라고 할 때 이 소수자는 수적으로 열세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열세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소수자 하면은 이를테면 양성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양성애자. 이게 이제 사회적 소수자 문제겠죠. 또는 이제 다문화 가정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 소수자 문제죠.
여기서 낼 게 요거밖에 없고, 성불평등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많이 완화가 됐지만 가부장 제도 때문에 등장한 것이죠. 이것도 이제 기능론, 갈등론, 뭐 상호작용론 구분해서 출제가 되는데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최근에 여기서 이게 이제 교과서에 새롭게 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도표 문제가 나와요. 수능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어요. 2015년도 국가직에서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지에서도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표 분석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조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나온다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깊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공부하고 와야 되는데, 자, 이 빈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주관적인 빈곤이 있고, 객관적인 빈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빈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아무리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는 가난해 하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잖아요. 현금이 없어도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를 해도, 내가 그런 분을 봤다니까요.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자녀들 다 잘 키우고, 자기 뭐 사회생활하면서 남한테 구걸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부심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분을 내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는 상류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붕어빵 팔고 오뎅 끓여가지고 팔지만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더라고요. 이게 주관적인 빈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관적인 빈곤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냥 시험범위 안 들어간다고. 시험범위 들어가는 건 뭐예요? 객관적인 빈곤이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빈곤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빈곤을 두 가지로 기준을 줘요. 하나가 절대적 빈곤의 기준선이 있어요. 절대적 빈곤선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의 기준선이 있어요. 기준선, 그냥 약해서 그냥 빈곤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교재에도 교과서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 빈곤 가구, 절대적 빈곤층. 상대적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 가구 또는 상대적 빈곤층이 되겠죠. 절대적 빈곤선은 뭘 가지고 하냐면, 절대적 빈곤선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아. 이를테면 우리나라 가구당 최저생계비가 뭐 이를테면 200만 원이다 했다면 200만 원을 못 벌어. 199만 9천 원 벌어. 그러니까 2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우리는 절대적 빈곤 가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들이 전체 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절대적 빈곤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빈곤선 최저생계비 미만의 이런 사람들을 절대적 빈곤율에 이렇게 할까? 절대적 빈곤선 미만의 가구 비율, 전체에 대한 가구 비율을 절대적 빈곤율이라고 해요.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은 뭘까요?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은 국제적으로 어떻게 정했냐면,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 가구. 여기서는 미만을 빼버리는 게 없겠다. 요 미만의 가구 비율을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가 요거거든요. 절대적 빈곤선, 상대적 빈곤선 하면 그 빈곤선이 뭐를 의미하는가를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선하고 절대적 빈곤율과의 관계, 상대적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율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이를테면 절대적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선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나 중위소득의 50%나 그게 같아. 그래서 중위소득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중위소득은 뭐냐면 우리 경제편에서 노렌치 곡선 공부한 적 있죠. 그 노렌치 곡선을 보면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저소득층에서 부자까지, 여기는 인구 누적이고 여기는 소득 누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인구를 누적시킬 때 어떻게 누적시키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를 줄을 쭉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거라면은 이것일 것이고, 이렇게 되었다면은 이걸 알 수 있었잖아, 이거.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 한 가운데 있는, 여기에서 100이라고 할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실제 소득, 이걸 우리는 중위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평균소득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평균소득은 전체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평균 얼마 벌었다, 이게 평균소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바로 평균소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1인당 GDP, 즉 평균소득이 예전에 뭐 100달러, 200달러 하다가 지금은 3만 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소득이 꾸준히 증가한다고. 1인당 GDP가 커지고 있어요.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경제편에서 공부했다고. 그럼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느냐? 중위소득은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일렬로 줄을 쭉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그 나라의 공평 분배 정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평균소득보다 아래에 있는 게 중위소득이에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8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같이 가요. 이렇게 같이 가. 조금씩 벌어지다가 83년 지나면서 이렇게 가. 그러니까 이 중위소득하고 평균소득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 완전 평등이라면 같겠지. 그러죠? 완전 평등이라면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이나 같겠지. 그래서 이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빈부격차는 커지는 거다 정도로 알아두시고, 중위소득은 평균소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 정도 알아두세요.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절대적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선이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 국민을 저소득자와 고소득자로 나눠가지고 한 줄로 쭉 세웠어요. 0부터 100%까지 한 줄로 쭉 세웠어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한다고 그랬죠? 중위소득. 그래서 한 가운데 있는 국민한테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줄을 쭉 세우고 세어봐가지고 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당신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한 달에 150 벌어요? 그럼 중위소득이 150인 거야. 그러죠? 그럼 한 달에 얼마 벌어요? 200 벌어요? 200이 중위소득인 거지.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계산하기 쉽게 300이라고 합시다. 우리나라 가구당 중위소득이 300이 좀 넘는데 300으로 합시다.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중위소득의 반절이면 얼마예요? 150이죠. 그럼 이제는 150 버는 사람을 찾아야 돼. 네? 그럼 그 사람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그럼 이건 모르는 거잖아. 이 안에 소득이 쭉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300번 사람 밑에 299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200으로 뚝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야, 나라마다. 그래서 중위소득의 50%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자, 여기쯤이라고 합시다. 중위소득의
소득의 50%. 이게 바로 뭐다? 상대적 빈곤선이에요. 그럼 중위소득 50%니까 이 상대적 빈곤선은 얼마? 150만 원이겠죠. 150만 원이야. 그런데 취저생계비도 150만 원이야. 네? 취저생계비도 여기 취저생계비도 150만 원이야. 그럼 뭐하고 같은 거야? 절대적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선이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언급되는 게 이거라니까요. 절대적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선이 일치하면 반드시 뭐도 일치할까요? 얘도 일치하겠지. 그러잖아. 요 150 미만에 있는 가구를 절대적 빈곤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절대적 빈곤율,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 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대적 빈곤율도 똑같이 10% 해야겠지. 왜? 기준선이 같으니까. 절대적 빈곤선, 상대적 빈곤선 같으면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도 똑같이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요거 잊지 마세요, 이제. 절대적 빈곤율 이퀄 상대적 빈곤율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같을 때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도 같을까? 이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왜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를테면 300만 원 바로 밑에 299만 원이 올 수도 있고 250만 원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텅 비어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빈곤선이 같을 때는 빈곤율은 반드시 같아요. 그런데 빈곤율이 같더라도 빈곤선은 달라질 수 있어요. 같거나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드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이쪽이 클 수도 있고 이쪽이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시험 문제에서는 자, 다시 빈곤선이 같으면 빈곤율은 반드시 일치해요. 반드시 일치해. 그런데 빈곤율이 같을 때에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야. 요것만 조심하면 돼. 우리 시험에서는 이 정도가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수능 초창기에 이렇게 나왔었고 우리 15년 국가제에서 나왔을 때도 이걸 가지고 출제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최저 생계비가 1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최저 생계비가 100만 원이니까 여기가 절대적 빈곤율이고 여기가 상대적 빈곤율이죠. 그러면 절대적 빈곤 가구는 100% 상대적 빈곤 가구죠. 요게 또 수능에서 나오는, 또 우리 시험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자, 다시. 절대적 빈곤율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절대적 빈곤율은 낮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적 빈곤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율 쉽게 얘기하면 정말 돈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 이게 절대적 빈곤율이거든요. 근데 요즘 굶는 사람 없잖아요. 다 국가에서 먹여주잖아.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질 좋은 음식을 먹는데 좀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니까
상대적으로 배고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가 절대적 빈곤율은 낮아지는 추세고요. 상대적 빈곤율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절대적 빈곤율보다는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요. 그러면 절대적 빈곤 가구는 전부 동시에 상대적 빈곤 가구가 되는 거예요. 되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됐다면 상대적 빈곤 가구는 전부 절대적 빈곤 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자, 그럼 이제 말을 바꿔볼게요. 시험 문제 나왔던 걸로. 이 경우에 상대적 빈곤 가구는 전부 절대적 빈곤 가구다. OX. X죠? X요? 이 경우에 상대적 빈곤 가구는 절대적 빈곤 가구가 아닌 가구도 있을 수 있다. OX. 이거 맞잖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니까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표만 잘 분석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지, 상대적 빈곤선이 높은지, 절대적 빈곤선이 높은지, 요걸 가지고 판단해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시험문제에서 많이 언급해 주는 게 하나가, 이를테면, 절대적 빈곤율이 10%고, 여기서도 상대적 빈곤율이 10%예요. 그러면,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10%이다. OX. 틀렸죠? 가난한 사람 10%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10%보다 적겠죠. 그렇죠? 부자 10%는 전체 소득 10%보다 많을 거고. 그러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걸 많이 내요. 자, 다시. 절대적 빈곤율이건 상대적 빈곤율이건 그 비율이 일테면 10%건 뭐 7%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들의 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그 비율보다는 크다, 작다? 작아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언급 드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나라도 이제 최저 생계비가 점점 커지고 있죠. 최저 생계비는 이걸로 판단하면 돼요. 최저 임금이 있죠. 우리나라 최저 임금 지금 꾸준히 올라가죠. 그러죠? 그러면 최저 생계비가 꾸준히 올라가면 중위소득의 50%, 그러니까 중위소득도 꾸준히 올라가겠죠. 자, 다시.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올라가면 중간쯤 사는 사람들의 소득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누가 더 많이 올라갈까요? 여러분, 깨가 한 바퀴 돌 때하고 수박이 한 바퀴 돌 때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도는 거예요? 수박이 더 많이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가 증가할 때 비율하고 소득의 증가 비율하고 중위소득의 소득 증가 비율하고 어느 게 크다? 중위소득 증가 비율이 훨씬 큰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들이 다 시험 문제에서 언급됐던 용어들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이 빈곤선과 관련된 빈곤율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8번 문제. 17번 문제 있구나. 17번 문제. 옳지 않은 분석을 저지래요. 표는 갑국의 절대적 빈곤 비율과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10년의 최저 생계비는 중위소득 50% 미만이었으며, 자, 여기 분석해 봅시다. 2010년 표를 보세요. 2010년 표를 보니까 A하고 B가 있는데 A가 10%고 B가 5%로 나와 있죠. 자, 그럼 다시 위로 두 번째 줄. 2010년에 최저 생계비는, 자, 최저 생계비는 뭐의 기준이었죠? 절대적 빈곤선이었죠. 그리고 중위소득이 50% 미만은 무슨 기준이었죠? 상대적 빈곤선이었죠. 자, 2010년에 최저 생계비는 중위소득 50% 미만이었대요. 이게 어느 게 크다는 거야? 중위소득 50%가 크고 최저 생계비가 작다는 거지. 그러면 절대적 빈곤선이 작겠네. 그럼 절대적 빈곤선이 작으면 절대적 빈곤율도 작아야겠죠. 자, 그럼 2010년 10%는 A, 5%가 B란 말이에요. 그럼 이 10%가 바로 뭐야? 상대적 빈곤율.
빈곤 가구, 빈곤율이 되고, B가 절대적 빈곤율이에요. 이걸 저 위에서 힌트로 준 거라고. 2010년 최저생계비는, 즉 절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 50%, 즉 상대적 빈곤선 미만이었으면 상대적 빈곤선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잖아. 상대적 빈곤선 아래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절대적 빈곤이.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요. 이게 2010년이니까 2010년에 이게 10%고 이게 5%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걸 힌트로 준 거고요. 그 다음 그 옆에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최저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딱 뭐가 떠올라야 돼. 아, 깨가 한 바퀴씩 돌고 있구나. 그러면 중위소득자들의 소득은 소득 증가하면 더 크다 작다. 더 크다. 이것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이게 기본적인 문제의 틀입니다. 그 다음에 단서가 있네요.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 가구와 상대적 빈곤 가구 중 하나이며 갑국에서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 그러니까 3명 산다, 4명 산다, 이 숫자는 다 똑같다 이 말이죠.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A, B가 이제 구분이 됐죠. 일단 A, B는 아까 2010년 가지고 구분한 거잖아요. 그러면 A가 상대적 빈곤율이고 B가 절대적 빈곤율이에요. 그러면 A 보세요. 5, 7, 10 커지고 있죠? 뭐가 커지고 있어요? 상대적 빈곤율이 커지고 있어요. B는 아까 절대적 빈곤율이었는데 절대적 빈곤율은 9, 7, 5 작아지고 있죠?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 가구, 상대적 빈곤 가구의 개념을 소개해 놨는데 이거 없어도 문제는 성립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위소득도 친절하게 소개해 놨는데 이거 없어도 문제는 성립됩니다. 자, 그러면 1번으로 바로 갈게요. 틀린 거 골라야 됩니다. 2000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2000년 보세요. 절대적 빈곤율이 9%죠.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은 그 아래 5%죠. 그러면 상대적 빈곤 가구는 전부 절대적 빈곤 가구죠. 그럼 1번은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을 가지고 무엇이 어디에 포함되는가 또는 일치하는가. 2005년에는 일치하네요. 그러죠? 자, 이제 2005년에 우리 조심해야 할 거. 빈곤율이 같죠? 그럼 빈곤선은 어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빈곤선이 같으면 빈곤율은 무조건 같아요. 자, 다시. 빈곤선이 같으면 빈곤율은 무조건 같아요. 그런데 빈곤율이 같을 때 빈곤선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2010년에 전체 가구 소득 중 A가 바로 절대적 빈곤율이죠.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 점유율은 10%보다 클까요? 같을까요? 작을까요? 작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절대적 빈곤 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그 비율이 10%라 하더라도 전체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보다 훨씬 작겠죠.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의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3번. 2000년 대비 2005년 중위소득 증가율이 최저생계비 증가율보다 크다. 이건 아까 저 위에서 나왔잖아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최저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대요. 최저생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 깨가 한 바퀴씩 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중위소득은 호박이라고. 호박이 한 바퀴 돌리니까 훨씬 더 크잖아요. 크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최저생계비 증가율보다 중위소득 증가율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3번 맞잖아. 한 번도 맞죠? 이게 문제의 패턴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 패턴이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시라고. 그러면 이제 4번이 틀렸겠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맞을까? 맞는 걸 한번 고쳐봅시다. 2005년에 77이네. 빈곤율이 다 똑같이 7%씩이에요. 상대적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선과 일치하며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반절은 맞다고 봐야겠죠. 일단 반절은 맞아. 그 다음에 2010년에 이제 2010년으로 가면 A 상대적 빈곤율이 10%고 B
절대적 빈곤율이 5%란 말이에요. 율이 2배죠. 율이 2배일 때 선도 2배다? 이건 불가능해.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다시. 빈곤선이 같으면 빈곤율은 같아요. 근데 빈곤율이 같을 때 빈곤선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빈곤율이 2배일 때 빈곤선은 2배 두지 않아요. 2배 둘 수가 없어요. 이거 증명할 수 있는데 이거 증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암기를 해버리세요. 자, 다시. 지금 2010년에는 상대적 빈곤율이 10%고 절대적 빈곤율이 5%로 빈곤율은 2배예요. 그러나 빈곤선이 2배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체 국민이 쫙 줄 서 있는데 소득이 다 천차만별인데 이게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300만 원 사람이 있고 그 밑에 바로 29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295만 원 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빈곤선이 같을 때 빈곤율이 같은 거 맞지만 빈곤율이 같을 때 빈곤선은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에서 같이 빈곤율이 2배일 때 빈곤선은 절대 2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구성원들의 소득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확하게 고쳐봅시다. 정확한 문장으로. 2005년에 각각 같은 7%인데 상대적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선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2010년에 상대적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선의 2배라고 볼 수는 없고 빈곤율이 2배인 건 맞다. 빈곤선이 2배인 것이 아니라 빈곤율이 2배인 것이 맞다. 됐죠? 알고 보면 이게 쉬운 문제라고. 다시 한번 집에서 복습해 보세요. 자, 이제 18번 문제로 가볼게요. 18번 문제라면 우리 수준에서 충분히 출제도 나왔는데 이런 문제 이제 틀리면 심각하죠. 봅시다. 다음은 A국의 빈곤율 변화. 옳은 걸 고르래요. 단 A국의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3명 이렇게 다 동일하대. 3명씩 산다 이런 얘기죠. 별 의미 없습니다. 가구 수가 동일하다 하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이거 문제 풀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절대적 빈곤율이 2000년부터 7.2, 7.0, 6.8, 6.5 감소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율은 6.9, 7.0, 10.2, 11.6 증가하고 있네요. 이게 일반적인 추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절대적 빈곤율하고 밑줄이 뭐가 그려져 있냐면 기억해가지고 최저생계비 이게 적혀 있다고. 이 최저생계비가 무슨 기준이죠? 절대적 빈곤 기준입니다. 절대적 빈곤선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율인데 니은에는 밑줄이 중위소득까지만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 문제 출제자의 포인트입니다. 중위소득에서 50%까지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중위소득까지만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옳은 거 골라야 돼요. 1번. 니은은, 즉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평균값이다. 땡. 전체 가구의 평균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평균소득이라고 불러요. 중위소득은 저소득자와 고소득자를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평균소득하고 중위소득은 다릅니다. 그 격차가 클수록 빈부격차도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2번. 2005년에는 기역과 니은값이 같다. 2005년에는 빈곤율이 7.0, 7.0으로 갔죠. 그럼 뭐가 같죠? 최저생계비하고 중위소득의 50% 그 빈곤선이 같거나 다를 수 있겠죠. 그러죠. 그런데 기역하고 니은값이 같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최저생계비하고 중위소득인데 50%까지 밑줄 그어졌다면 그럴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50%까지 밑줄이 안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하라고. 이게 시험장에서 밑줄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최저생계비에다 밑줄 다 그어져 있고 중위소득 50%까지 눈으로 다 그게 들어와.
그러니까 밑줄도 거기까지 그려져 있는 줄 착각한다고요. 긴장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3번. 절대적 빈곤 가구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금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죠. 만약에 전제 조건이 단 A국의 모든 가구 수는 동일하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구 수가 동일하다면 비율이 작아지면 가구 수도 작아지겠죠. 근데 지금 가구 수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가구 구성원 수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가구 구성원 수가 동일하다고 했다고. 이건 문제 푸는데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가구 수가 동일하다면 이 비율을 가지고 규모를 알 수 있지만 지금 모든 연도의 가구 수는 동일하다는 전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의 모델입니다. 비율만 가지고 규모를 알려면 전체 규모가 일정하다는 전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전제가 없다면 비율만 가지고 그 규모를 알 수 없어요.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네요. 4번 봅니다. 2000년에는 상대적 빈곤 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된다. 2000년 볼까요? 절대적 빈곤율 7.2%, 상대적 빈곤율 6.9니까 절대적 빈곤율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낮죠?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 가구는 전부 절대적 빈곤 가구지. 싱겁게 4번에서 정답이 나온 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19번. 다음 제도들의 공통적인 특징.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공통점이 뭐예요? 사회보험이라는 거죠. 사회보험.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문제 몇 개 풀고 정리하자고요. 근로의욕이 떨어지기 쉽다. 땡. 이건 공공부조의 단점이죠. 이 사회보험은 사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불의 재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근로의욕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1번 땡. 나머지 소득 재분배 기능 있어요. 그러나 공공부조가 제일 크죠. 사회적 위험을 대처해 준다. 이 말을 바꾸면 사전적 보장제도입니다. 사후가 아니라 사전적 보장제도고요. 그다음에 부담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맞죠? 재산 정도, 자산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 납부가 달라요. 그러니까 능력 부담의 원칙이고요. 혜택은 똑같아요. 뭐 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해서 혜택 많이 받는다. 그건 아니고요. 혜택은 동일하게 받지만 능력 부담의 원칙으로 차등적으로 부담한다. 그리고 강제보험이죠. 일정한 조건에 맞으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0번. 그림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세 가지 하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요 세 가지죠. 구분한 거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에 대한 질문은 아직 없고 오른쪽에 원칙적으로 비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나요? 비금전적으로 혜택 주는 거 딱 하나죠.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만 비금전적인 혜택이고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전부 금전적이에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각자 부담하죠. 근데 여기서 개인이 부담하면서 국가나 회사에서도 도와주죠. 근데 공공부조는 100% 세금 가지고 가죠. 그래서 공공부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을 이런 면에서는 상호부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는 비금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비금전적으로 하더라도 그 재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 세금하고 개인이나 사회단체의 기부금으로 운영합니다. 다시. 사회보험은 상호부조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 기업, 개인이 보험료를 상호 부담합니다. 공공부조는 100% 전액 세금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재 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것이고요. 사회 서비스는 일부는 세금,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겠죠. 즉 국세나 지방세가 활용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개인의 기부금 또는 사회단체의 기부금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보험하고 나단데 나는 뭐예요? 아니요 했으니까 공공부조가 되는 것이고 다가 예 했으니까 사회서비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나와 다는 이제 해결됐네요. 자, 먼저 1번에 가해는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사회보험만 강제보험이죠? 그럼 맞네. 자, 틀린 거 골라야 돼요. 1번은 맞아요. 2번 나와 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땡.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공공부조만 해당이 되고요. 사회서비스는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일부 국가나 공공기관의 세금, 그 다음에 일부는 개인이나 사회단체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에요. 3번 나는 공공부조는 사회보험보다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폭이 좁다. 그렇죠. 사회보험은 그 대상이 전 국민이죠. 전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라고요. 그런데 공공부조는 생활 무능력자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선별적 복지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도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사회에서 소외돼가지고 사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공공부조 혜택도 받지 못하는 불우한 이웃들, 장애인이라든가 독거 노인이라든가 미혼모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 이것도 포괄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가 되겠죠. 3번도 맞고 4번 다가 사회 서비스죠. 상담, 재활,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도움, 즉 비금전적 혜택을 받는 게 사회 서비스입니다. 21번까지 하고 잠깐 쉬게요. 다음 대화에서 나타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A에서 C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중에 하나래요. 자,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물질적, 금전적 지원 방식인 A, B 제도와 비금전적 지원 방식은 C 제도가 있습니다. C는 사회 서비스라는 게 이제 확인됐어요. 자, 그럼 A, B의 차이점 무엇인가요? A 제도는 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면, 즉 생활 무능력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바로 A가 공공부조겠네요. B 제도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만 사전적 보장제도고요. 나머지는 전부 사후적 보장제도라는 걸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옳은 거 골라야 돼요. 1번. A 제도는, A는 공공부조입니다. 상호부조는 B입니다. 사회보험이 상호부조죠. 그리고 생산적 복지정책 이 말 나오면 공공부조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 그래프로 공부한 적 있죠? 시혜적 복지는 어떻게 돼요? 옛날 전통적 복지는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정부의 보조금이 많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보조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병이 생기는 거야. 일을 해가지고 소득이 좀 생기니까 보조금을 줄이잖아요. 야, 나 그럼 일 안 하고 그냥 보조금 받을래.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이 복지병 때문에 영국에서 이제 출발하죠. 제3의 길. 일하는 복지라는 개념이 등장했죠. 우리나라도 도입돼 있어요. 근로장려금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3단계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10만 원이야. 그러면 국가에서도 10만 원 도와줘요. 20만 원이야. 그럼 국가에서도 20만 원 줘요. 그러니까 일 많이 할수록 보조가 많이 나오네. 일 열심히 해요.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만 늘어나요. 그러다가 일정 수준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거 우리는 생산적 복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적 복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공부조가 떠올라야 돼요. 사회보험이 아니고 사회 서비스도 아니고 공공부조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B 제도는 사회보험이죠. 가입자는 수혜 정도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비용 부담. 땡. 수혜 정도가 아니라 재산 정도.
능력에 비례하여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3번 C 제도의 사례로 즉 비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회 서비스의 사례로는 상담, 재활, 복지시설 이용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정답이네요. 3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 4번 B 제도는 사회보험은 A 공공부조와 달리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땡 강제가입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2번부터 할게요.